이란과 이제 핵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격을 시작을 했고, 거의 쐐기를 받는 공격을 한 다음에 휴전 명령을 내린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왜 이 시점이었냐는 거죠. 핵무기가 언제든 수개월 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자꾸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선, 핵 반납이 원칙인 거죠.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핵협상은 안 될 것이다, 벙커버스터를 이제 투하를 했기 때문에 이란은 앞으로는 2년, 3년 가까이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남은 선택권은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미국에 협조적으로 가든지 친미로 스스로 돌아서는 거.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정량화하고 이제 체계화하게 된다 가정을 하면요, 미국의 법정 화폐는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동성도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는 약화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쪽이 맞아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휴전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일기 때하고 아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이제 그 대리인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일기 때의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이 진짜로 먹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득권을 갖다가 획득하고 싶은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중동에서는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치러봤고, 여러 가지 이제 중동에서 사실상 개입을 직접적으로 했었지만 이미 셰일 오일을 충분하게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상태에서는 중동에 직접 개입을 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 손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판단이었고, 그거는 정무적으로 2000년 초반을 지나서 오바마 정권을 지나서부터는 사실 모든 이제 패턴 패러다임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 되었고, 그것을 일기 때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제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이 심어놓은 대리인 국가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는 긴 그림에서 중국하고 연결이 되는데, 고립주의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하고 연대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 그게 일기 때는 어디였냐면 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사실은 중국하고 외교 관계도 많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군사적 지원까지 받아오면서 그 세력을 확장을 했었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섰지만 과거 같은 경우 사우디한테도 국지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요소도 이제 발생을 시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종파 간의 이제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아하고 순위파 국가들 간의 이제 대립 관계에서도 시리아가 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다. 좀 분쟁을 일으키는 이제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비개입주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트럼프는 작업을, 명분을 충분히 만들고 명분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이번에만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시리아의 폭격, 이제 스텔스를 이용한 폭격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게 그러면 또 아랍과 미국의 참전을 해서 아랍의 전쟁이 더 확전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그 직후 미국은 종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신에 중국에 대한 압박, 외교적인 압박으로 이어지죠. 지금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란 국가가 시리아에 비해서는 원유 생산량도 많고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컨트롤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격이 다르다. 시리아와 이란의 국격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번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란 역시도 중국하고 그 전에 23년도, 22년도만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 군사작전을 시행한 적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중국에게 원유를 갖다가 바이든 정권 때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원유 공급을 허용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핵 협상에서 자꾸 자신들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말레이시아를 통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원유로
이렇게 바꿔서 상표를 바꿔가지고 중국에게 싼 가격으로, 과거에는 한 10불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다가 지금 한 5불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중국하고 연대를 이어왔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러시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리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죠?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G7이 모두 다 규탄하고 전쟁 범죄 국가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란만 이제 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좋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러면은 대리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 사실은 이게 먼저 청했던,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이제 UAE, 사우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세 국가가 합쳐서 대리인 국가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대리인 국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란을 갖다가, 이란과 이제 핵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한 가운데 거기에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 거의 쐐기를 받는 공격을 한 다음에 휴전 명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해라기보다는 명령을 내린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연대 속에서 자신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왜냐면 이번에 이제 모든 이제 핵시설에 대해서 파괴,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아직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역량 자체가 떨어진 상태고 파괴가 된 거죠. 포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된 거죠. 근데 자신들은 또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연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는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됩니다. 즉 이란이 말은 계속 항거하거나 더 싸울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표출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질서는 일단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한층 경감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리아에 대한 이제 폭격 이후에 2기 때는 이란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정책들로 집중을 했고, 그럼 중동에서의 개입은 거의 이제 끝 마무리가 됐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은 이어질 수 있다. 그게 무기적 지원이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스라엘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에게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격으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은, 중동에서의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제 그 지정학적 질서가 끝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도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 미국의 공격을 목도한 다음에 G7 대부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적인 멘트보다는 사실 이란이 핵 위협의 요소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핵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왜 이 시점이었냐는 거죠. 왜 이 시점에 공격을 했고, IAEA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어떤 이제 탐색, 정보 탐색을 한 결과 핵 농축 시설은 분명히 있어요. 농축 시설은 포르도가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농축이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해요. 첫 번째는 핵무기를 일단은 발사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의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 현 경제 상황에서는 힘들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사일을 그냥 핵을 농축해서 무기화하고 그거를 바로 그냥 쏘는 게 아니죠. 적정 지역에 발사하는 지점까지도 운반하는 시설이 필요해요. 이 운반 시설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역량이 없다, 인프라적으로 역량이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설계한 무기로 어디에 발사하고 타격하는 정조준하는 시스템, 그거는 이제 과학적, 체계적, AI적 시스템이죠. 무기화된 시스템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완전히 그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동안의 IAEA 조사 결과였는데, 최근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기 직전에는 IAEA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뭘 얘기를 하죠? 핵무기가 언제든 수개월 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자꾸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위험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거의 15년 이상이 지속이 된 이런 이제 핵협상, 지지부진한 핵협상 가운데서도 뚜렷한 어떤 성과물을 못 내고 있었다는 거는 역량이 아직 그 완수되지 않았다, 완립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미국 국무 대변인도 사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수개월 내에 가질 수 있고 다음 주에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든 다음에 이제 공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G7 국가는 그래도 적정한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중국은 반대를 하죠. 왜? 지정학적 위기를 더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항상 세 가지 프레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안보와 그다음에 지정학, 기승전, 결국엔 내수부양으로 간다. 자기 미국의 나라 잘 살기로 결국엔 집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정은 결국 내부에서 내수 활성화를 다른 외생적, 대외적 변수에 방해받지 않고 돈을 잘 풀고 적극적으로 풀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배경이 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정학이 중동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속에서 미국이 또 어느 정도의 갈등을 갖다 유발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 이번에도 이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위기를 조장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질서를 어러지럽히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그리고 시리아, 많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까지 자신의 편으로 조금 편입을 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완성이 되지 않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인프라 시설물과 건물 건설물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전 세계적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시설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자기 편들이 빠지거나 힘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는 패턴들, 정권 자체의 힘이 무너지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서 현재 경제적으로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미국한테 굉장히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 방해물이라고 계속 방해물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외교적으로 관세 관련해서는 미국이 협상하자는 대로 어느 정도 할 여지는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내수부양을 하면서 힘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컨트롤 범위를 넘어서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입장이 조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을 끝내는 종료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에 대한 영토 병합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당근을 주었고, 러시아는 그보다 더 많은 거를 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폭적인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주는 걸 빨리 해주기를 원하고, 다시 예전처럼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 유럽에 공급해주기를 원만하게 공급하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으로 그 위상이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G7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해제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미국의 어떤 이제 컨트롤 영역으로 자꾸 이제 늘려는 모습들, 그런 과정인데 중국은 불편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방해적 요소로 판단을 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좀 약간 규탄하는 발언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얻었다, 영구적인 평화를 얻고 자신들의 오너십, 특히 네타냐후 원하는 걸 얻었다, 단기적으로는 거의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얻긴 했지만 이게 항구적이진 않다는 거죠. 항상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트럼프 시기에는 대리인으로 삼은 국가들이 역할의 힘들이 상당히 많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군사적으로는 지원의 약속을 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실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 내에서의 힘이나 역량, 그리고 경제적인 투자의 어떤 그 머니 플로우도 예전에 사우디 UAE가 사실 중동 지역 내에서의 벤처 투자를 이끄는 가장 주요 국가가 되면서 자신들의 오너십, 중동 지역에서 오너십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안보적으로나 굉장히 힘을 크게 얻었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이 과거에 이제 생각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민주당 정권으로 살짝 바뀌면서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투자 관련돼서도 사우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사우디는 오히려 중립적인 자세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힘을 얻었고,
이제 항구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굉장히 평화로울 수 있고 네타냐후도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한 것 같다. 하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이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통제가 된 것 같지만 이란의 대리인 군사 세력들이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란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안보 정보 회의체를 운영하는 군사 주요 인사들이 사실 대부분 전부 다 이란의 대리인 군사 세력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아마도 4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또다시 어느 정도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자신들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기 개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이 4년 동안은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다음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넘어가겠죠. 이제 내수 부양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고 많은 것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이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 눈치 싸움에서 많이 느렸고 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교적 눈치 싸움이라고 하면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너무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 협상 단계가 사실 하나씩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완전한 이제 핵 협상이 타결이 된 거 아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에게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여력이나 이제 그런 이제 룸을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재정, 그다음에 투자, 군사적인 시설 완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협상이 트럼프 와서 완성이 될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은 이제 그동안 이어지던 핵 협상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항상 미국하고의 입장은 스탠스는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먼저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먼저 해제를 하면 핵을 반납을 하거나 이제 핵을 국가에서 완전히 이제 동결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이제 정책들 IAEA를 통해서 이렇게 없애거나 이런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은 핵을 먼저 반납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제를 해주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먼저 하면은 거짓말할 거 아니야 나중에 약속 안 지켜 이 양쪽의 줄다리 게임의 협상이 항상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데 트럼프는 핵 반납이 원칙인 거죠.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 예전에 북한하고의 핵 협상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경제적인 제재나 여러 가지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항상 원칙은 뭐냐면 먼저 반납을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핵을 갖다가 폐기를 한 수순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6차 회담을 하는 동안 트러블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서로의 입장은 공고하니까.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핵 협상은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대로 지금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이제 시리아 반군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부터 시작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싸워줬던 이란을 대신해서 싸워줬던 그런 이제 군사 세력들을 이스라엘이 작년도에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입혀놔서 군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가 사망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차원의 쐐기를 박는 이제 벙커버스터를 이제 투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은 앞으로는 2년 적어도 3년 가까이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리아가 앞서서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는 결국에는 아사드 정권이 그때 계속 미국에 대해서 반발적으로 얘기했고 미국이 하는 정책에 당연히 중국한테 이제 더 많이 외교적으로 이제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계속 반발적인 얘기를 했고 반발적인 정책과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라크 여러 가지 중동에 개입을 할 때 미국은 사탄이다. 왜 여기에 개입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제재가 끝나지가 않았죠. 끝나지가 않고 테러 위험 국가로까지 분류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계속 내리막을 걷게 되고 군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재원자차 마련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사드 정권은 추출이 되죠. 작년도 연말쯤에 추출이 되면서 이제 친미 정부로 다시 이제 재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조용하게 됐고, 물론 일부 이제 시리아 반군, 일부 이제 군사 정권들은 일부 인사들은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정권, 국가적인 틀은 친미 정부로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재는 일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남은 선택권은 두 가지 갈림길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하고 미국
트러블이 더 격화되고 중국의 힘에 입어서 다시 자신들이 원유를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그 룸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앞으로 다시 일어서거나 무기를 또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그 시간을 장기화하고 하더라도 무기를 이제 제조하는 바탕으로 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결국 시리아 사례처럼 친미, 미국에 반하지 않는 행동과 그 정권의 일단 교체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란의 경제를 일단 살리는 쪽으로 미국에 협조적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이제 선택권밖에 안 남은 건데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후자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핵협상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하메네이의 입지를 떠나서 거의 10년 이상 지속된 건이에요. 그러니까 핵협상이 트럼프 때 이제 핵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겠다, 그때 이미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럼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된 안건인데, 그동안의 이란 경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의 하락률 이런 거는 거의 최고죠.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예를 들면은 우리 전쟁 나기 전에 이제 그냥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하이 클래스 이란에 여행을 갔을 때 하이 클래스의 호텔에 가장 스위트룸, 가장 좋은 룸을 예약을 했을 때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가치로 계산하면 10,000원이면은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게 물가, 국가 내에서의 인플레는 너무 심한데 이제 이란 헤아를 갖다가 다른 국가 통화하고 이제 환전을 하는 그 상대 가치로 봤을 땐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내수에서 물가가 계속 높아져 있고, 그래서 국민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하메네이가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란의 어떤 이제 그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분명하지만 너무나 못 살고 못하고 지도력으로 거침없이 뭔가를 이제 뚫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한거의 움직임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어떻게 보면 교체를 안 당하고 가장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친미로 스스로 돌아서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의 철학이나 그동안의 그 주요 세력들을 컨트롤했던 철학들과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미로 스스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추출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염원이나 국가적인 이제 국민적인 그런 소망을 봤을 때 결국 친미의 정부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하메네이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우려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란이 친미로 바뀌는 걸 더 원하는 상황인가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그동안의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드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가는 골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들, 피처들을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이 자신들이 중동 내에서의 가장 큰 세력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핵 협상을 통해서 핵을 인정받고, 중요한 건 핵 보유 국가로 인정까지 받고 자신들이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거기에다가 경제적 혜택까지 받으면서 중국, 러시아의 어떤 큰 세력 부상을 통해서 자신들도 대거의 큰 대규모의 국가로서 거듭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오히려 이번에 이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상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뚫을 수 있는 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참고로 중국이 이번에 이란의 공습을 받고 난 직후에 부정적인 말을 하긴 했지만 러시아는 사실은 그동안의 국가적 파트너십이다 그러면서 이란하고 굉장히 친동맹적인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었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를 공공연하게 전 세계적으로 국민적으로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하메네이는 사실은 이번에 상당한 리더십 부재와 그 열위를 스스로 입증을 해준 것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사우디 등 주변국들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사우디 외무부는 이번에 말 그대로 토시아나가 안 그래도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3지역에서의 이제는 이제 순위 시아파의 그런 종파 간의 싸움은 이제는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중동도 사실은 일단은 자국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입장, 그런 상황 속에서 다극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순위 국가들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같이 공격하자, 뭐 이런 시아파는 다 뭉쳐서 똘똘 뭉쳐서, 물론 이란이 이번에 마지막까지 이제
대리인 국가들, 대리인 세력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남은 결과는 다 공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우디는 이미 15년, 16년도를 지나면서부터 중국에게도 어느 정도 자신의 발을 담그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땐 미국한테도 항상 요청을 하고 지켜라. 특히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적인 부분을 지켜라라는 이제 양쪽의 갈림길로 갔었기 때문에 이번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실 외무부가 발표한 거나 굉장히 중립적이었죠. 중동 지역에서의 모든 갈등과 트러블들이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 세계 평화가 빨리 오길 바란다. 이런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우디는 철저하게 마이웨이를 가겠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사우디를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섭렵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으로 그리고 일기 때의 미국 사우디의 관계처럼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즉 트럼프가 약속했고 바이든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 즉 최첨단 무기를 미국산 로키드 마틴의 최첨단 무기를 사실 미국은 다른 국가 어느 국가한테도 팔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사우디한테는 팔겠다.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체제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지키고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잡고 가까워지게끔 하려는 모습들과 제스처들을 보이고 있죠. 참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할 때 사우디에서 자꾸 개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우디가 자신들의 편에 입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하게끔 외부적으로도 비치게 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자신의 편을 만들어 놓고 그 편이 대장 역할을 하게 하는 대리인 역할, 대리인 국가의 역할에 이론에 충실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입을 이제 좀 인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의 개입은 거의 3년 반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개입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일기 때 정책대로 간다면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제 이론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 시리아 예전에 공격할 때도 그렇고 그 마가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항상 철저히 약속한 게 있었어요. 비개입주의 정책. 그거는 이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예외다. 왜 그러냐?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를 이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IAEA 발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국무부 대변인이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일기 때 똑같았습니다. 명분을 다 쌓아놓고 원래는 개입 절대 안 할 건데 이번에 명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화학무기였거든요. 화학무기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에 동일한 논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중동 지역 패권을 미국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져갔다기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심어놓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대리인 국가가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대신 따르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컨트롤 능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미국은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동 지역에서의 오너십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말에 반하지만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원유 생산 공급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게 예를 들어서 원유를 많이 공급해 가지고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연차나 이제 그 전에 우리 전통 제조업을 갖다 부흥시키려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감산을 하거나 이런 반발적인 정책만 안 하게끔 하려는 것이지 그 이상의 오너십, 컨트롤 능력까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왜냐? 먹을 게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의 철저한 철학입니다. 이 정책들은 사실은 과거에 제가 이제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을 쓰면서 닉슨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닉슨이 먼저 사실 선언한 거였어요.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많이 군사적으로 출혈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는 먹을 게 없었고 이득이 본 게 없었다. 우리의 피해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문구와 그 센턴스 자체가 트럼프 일기 때 똑같이 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원칙은 비개입주의는 맞다. 근데 중국과 연대된 다른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개입이 실행된 것이다. 일기 때와 이기는 다르다라고 하지만 국가의 어떤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 질서나 외교적 질서가 미국이 힘을 완벽하게 잃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국가가 올라선다라고 하면 이번 이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미국이 세우는 질서에는
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내수 부양 체제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휴전을 하면서 조금은 일단락된 상황인데 에너지 시장이나 채권, 다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정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국가를 떠나서 이제 전 세계적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감세안이나 지니어스 법안의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제 법안이 사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이란의 그 위력 과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상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도 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선택권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대로 입증을 한 사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을 했다 다시 급락을 한 상태이고 급락한 상태에서 또 완만하게 오펙의 감산 증산 여부에 맞춰서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도 셰일 오일을 적극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는 셰일 오일을 갖다가 이제 채취할 수 있는 토지를 연방 정부가 상당 부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임대를 해주지 않았어요.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임대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유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금리는 그러면 따라서 하향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CPI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월 의장과 일전에 우리 점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페드의 이제 향후 물가에 대한 경로는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정성을 다 주요 인사들이 특히 통화정책 이제 위원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2회 인상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점도표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금리는 현 수준에서 4.3, 10년물 금리입니다. 4.3, 4.5 요 사이를 상당 기간 계속 횡보할 수 있는 빠지면 다시 오르고 올랐다 다시 빠지고 왜냐하면 물가 자체가 다시 폭등하거나 그런 기조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불확실성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트럼프 불확실성이 사실상 데이터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CPI를 보시면 사실 60%가 거의 다 CPI의 60% 상당하는 메디케어 그 다음에 주택 렌트비 제일 중요한 운송 서비스 이쪽이 가장 중요한데 운송 서비스는 유가의 연동을 받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유가가 단기 급등에 다시 하향 안정화되면 6월달 그러니까 7월 초에 발표된 6월달 미국의 CPI랑 7월 CPI 정도는 약간 예상치를 살짝 0.1 정도 높거나 아니면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디케어하고 주택 렌트비 쪽이 계속 하향 안정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품 쪽, 관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상품 쪽인데 자동차 쪽하고 제조 공산품들, 의류를 포함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가격의 상승률이 아직도 여전히 0.0%대 상승률에서 제어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물가 기조는 여전히 하향 안정 기조가 맞다. 다만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확인되지 않은 관세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과장해서 좀 포장하는 경향성이 있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관세가 높아지면은 그래도 그 전만큼 수입 금액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갖다가 많이 올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인플레를 확장시킨다라는 로직으로 모두 다 말씀하시지만요. 전체 소비에서 특히나 가장 높게 매기는 중국산 상품들 있죠. 미국의 전체 소비에서 중국산 제품들, 상품들 있잖아요. 보이는 서비스 말고 상품들의 그 소비 규모는요.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총 소비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약하다는 거죠. 이쪽의 상품이 가격이 2배로 뛰어서 100% 때문에 2배로 뛰었다고 가정해서 그래도 수입을 또 유지를 한다. 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가정하에서도 사실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영향력들은 상당히 좀 그 과대 포장된 면이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 주셨던 트럼프 감세안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의 관세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세율을 전체적으로 2, 3% 적게는 뭐 동결 구간도 있지만 소득 분위를 7분위로 나누는데 7분위의 상단의 소득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런 이제 소득 그 레벨 범위를
굉장히 넓혀졌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맨 위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 고소득 계층들이 받는 세율의 범위 자체도 낮춰졌지만 그들이 받는 가장 고소득이라는 계층의 범위도 넓혀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10억 부합산 소득 10억 이상이면은 고소득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14억, 15억 이상인 경우만 고소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고소득 계층이면 49% 세율을 맞았는데 지금 47%로 지금 되어 있고 대부분이 2%이거나 아니면은 0.5 이상은 다 세율 자체가 낮아져 있고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는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이 정책들은 재정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세금의 감면까지 들어간 이 트럼프의 감세안이 연장이 되고 거기에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 부분만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기업 쪽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 쪽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세금의 납부의 비중은 전체 세입에서 비중이 작거든요. 거의 개인에서 더 거의 다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개인들의 세율을 낮춰주면서 세액 공제까지 또 하게 되면 결국에 재정의 악화는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히 초강경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두 번째 이게 수치로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 4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더 만든다라는 이제 추산이 있는데 아마 4조 달러보다 더 넘을 겁니다. 아마 지금 대략 추산된 게 4조 달러인데 아마 5조, 6조 달러는 더 급증을 할 거다. 적자 규모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공화당의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는 초강경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감세안 다 좋은데 왜 여기서 고소득 계층들까지 이렇게 감세를 해주고 그 소득 범위를 그렇게 넓혀주냐라는 반발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협의의 과정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재원을 뭘 말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M2를 갖다가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M2 증가율이 향후 10년 동안 보면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의 총 유동성과 전통화폐로 공급한 M2의 유동성 자체는 결국에 같아질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빚을 안 지면서 요거를 활용해서 찍어내고 현금화해서 그걸로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전통화폐로서 늘리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는 재정 수단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급된 만큼 보유를 하고 쓰게 되고 그거를 수익원으로 받게 될 거잖아요. 개인 전자지갑에. 세금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세금을 전통화폐로 결국에는 다시 돈을 내게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걸 현금화하지 않아요. 현금화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만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느냐. 왜냐하면 소득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물 가치를 갖고 있는 상태의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갖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를 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를 받아요. 그럼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일 거냐. 이게 구체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정책은 항상 동일한 시스테매틱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디테일에서는 항상 약간 로스가 있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완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법정 화폐에 준하는 화폐로서 쓰게끔 지금 하기에는 액션하기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어야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시중에 유통되게 하고 그거를 소득원, 이제 월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 다음에 감세안도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는 법칙도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움직임들과 정책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대선 캠페인, 스티븐 미란 보고서 요게 거의 다 나와 있고 큰 줄기는 나와 있고 세부적인 시행 방침이나 언어의 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국가적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달러 부채를 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도. 활용을 해서 이게 경제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치밀한 경제학적 구조를 갖고 체계를 갖고 철학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옹호할 만한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그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 라이팅 측면으로 그냥
쭉 서술해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정을 하죠. 작은 이제 소규모 경제 모형, 그러니까 수치화된 우리 A 플러스는 B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소규모 수학적 경제 모형을 가지고서 관세가 왜 큰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지를 입증하고, 관세가 왜 미국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이제 프루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프루프를 갖다가 한 7줄, 8줄, 길게는 한 장, 2장. 논문 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프루프를 해요. 계량적, 현실적 분석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용하면 이득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통화폐로서 녹아들 수 있게끔 양쪽의 화폐가 있는 체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법정화폐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투자의 수단이고 일부 사용을 하는 이제 그 상품군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 상품군에 다 사용을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세금 문제와 서로 간의 유동성을 그냥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합이 되는 관계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현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매개자가 있어요. 이 매개자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 매개자, 그러니까 즉 발행과 연관되는 은행이나 상호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총체적인 유동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외 세금에 대한 문제, 결제에 대한 문제들을 다 망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화폐 뭐 안 한다고 했는데 뭐 그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결국엔 이게 디지털 화폐의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달러는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이 체계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만들지 계획, 규범, 설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스테이플 코인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디지털 달러의 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혼돈이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정량화하고 이제 체계화 하게 된다 가정을 하면요. 미국의 법정 화폐는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동성도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초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환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해서 우리가 환이 결정되지 않고 전통 달러 화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의 총체적인 맥락은 뭐예요? 이쪽 전통 화폐의 공급은 서서히 하겠다는 거고 이쪽을 갖다가 총량적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실제로 자신들이 쓰려는 돈을 디지털화해서 발행을 하고 이쪽은 조금씩 덜 늘리겠다. 옛날만큼 많이 늘리지 않겠다. 부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각국가 무역결제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하는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달러는 일정 부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 제가 스테이블 코인의 미국 발행에 대해서 약간 이제 코셔스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국에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예전에 제가 디지털 달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무역 결제나 일정 부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게끔 의무화하게끔 하는 법안이 만약에 미국이 다른 거래 국가나 우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동맹국들한테 그걸 갖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이 이쪽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일정 부분 국가가 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외화 준비금이 있잖아요. 이 준비금이 있고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 이 외환 보유액이 이제 양쪽을 사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 국가가 동일한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세 구간이 조금만 1년만 지속이 돼도 외환 보유액이 1년간 많게는 10%, 15% 이상이 감액이 돼요. 왜냐면 환 개입을 통해서 계속 적정 수준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자국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달러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동반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의무화하고 법정화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환의 가치는 예전 대비해서 돈을 2배로 써야 되고 환의 발락의 그 폭은 더 커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환 가치의 변동들을 상당히 크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약화된다기보다는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상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환의 가치도 적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각 국가들은 결국에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볼륨이나 룸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서 계속 낮춰야 되는 입장.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전제는 뭐죠? 물가가 항상 통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선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는 약화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쪽이 맞아요. 즉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은 미국에 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에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 국가들이, 특히 20위는 그래도 양적 완화를 한 경험이 있지만,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채권, 그러니까 자국의 채권들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채권을 외국에게 파는 환경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더 유동성 수급이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그냥 전통 달러 채권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페드가 아닌 다른 중앙은행들의 입장은 금리 인하를 하기에 바쁘겠죠. 인하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경제를 부양하는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에서 가장 적은 뭐죠? 물가가 오르면 큰일 나죠. 부양의 능력들은 완전히 범위에서 사라지고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엔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을 제한 다른 국가들은 사실은 지금도 저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고, 정책적인 여력도 없는데, 거기다 국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수요도 그렇게 마땅히 확보하기 힘든 여건인데, 그게 이제 좀 뭐라고 하면 사면 초과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화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번에 스티븐 미란 보고에서 금융화하면서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제조업이 손실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완전히 동일한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융화를 그러면 없애면서 제조업만 하겠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달러를 이용한 금융화는 안 하겠다는 거고, 이제는 다른 코인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금융화를 하면서 또 제조업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영역의 범위를 패권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자꾸 수단, 패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켰고, 패권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쉐어가 갖고 있던 영역에, 특히 돈의 유동성이 집중되는 영역이 미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다가 제조업까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금융화된 국가가 제조업을 살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까지 어느 정도 AI를 갖다가 많이 키워내서, AI 소프트웨어는 결국에 장악력이고 정보력인 거잖아요. 응용력이고. 그게 만약에 각 국가들에게 진짜 쓰인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미국화되는 체계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정보의 집적과 응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 정보의 활용 범위까지 다 담는 굉장히 큰 무기가 돼요. 그러면은 미국화될 수밖에 없죠.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모두 다 금융화가 기반으로 한 미국화가 되는 체계로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그런 흐름을 방해하는 국가들을 끊기 위해서 자꾸 중국에 대한 억제나 통제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임기 안에 트럼프의 계획들이 다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거의 지금 25, 26, 27년도 한 상반기쯤까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다가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구축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자생적으로 트럼프는 리더십도 있고 나름대로 시스테마틱하게, 그리고 미국이라는 큰 배경의 힘에서 잘 정책들을 아이디얼릭하게 잘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 환경들은 항상 다극화되어 있고 다각화되어 있는 이제 동적인 행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플럭체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자신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돈을 쓰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적어도 2년 이상 간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떠냐면은,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구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10만큼 쓰면은 15만큼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만연해지면 나중에는 20만큼 쓰는데도 15의 효과가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그 경제 시스템도 수요 공급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그다음에 고용자, 이런 측면들이 다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목마른 운동선수가 굉장히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목마른 상황에서 수분의 흡수와 자신의 테이스트로 느끼는 그것들이 처음에는 과일 주스 한 모금만 마시게 되면 사실 갈증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솟게 되겠죠. 포도당 효과로 인해서. 근데 그게 또다시 그 두 배로 뛰게 한 다음에 과일 주스를 주게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과일 주스만 주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는 포도당 효과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 몸의 이제 세포의 역량을 갖다가 높이는 데는 항상 그 리밋 범위가 있잖아요. 그 리밋 범위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과당이 불필요한 과당으로 축적이 됨과 동시에 오히려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요. 경제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 일시에 공급하는 것은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제적인 순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채워진다면 투입을 해도 오히려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들은 그러면 뭘로 보느냐? 그 다음부터는 순환적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돈을 더 많이 풀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뭘로 가냐면 이건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부의 경제, 지하 경제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즉 세금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들만 수익화하려는 집단들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 대비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면 결국에 푸는 돈 대비해서 경제는 오히려 좋아지기보단 효과가 감익되는 그런 부분이 가게 되면 그게 한 2년 사이클 정도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 유신이라는 사람이 2년은 효과 반짝 보고 그부터 안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준으로 삼으시고 더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신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아니야 더 길어질 수 있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지난 4월 급락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그냥 완만한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10년간 동일한 M2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50% 정도는 충족시킨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그 시총 범위를 굉장히 넓히겠다는 거고 다행히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또 다른 투자의 수단이나 목적물이 있었다면 아마 돈이 그쪽으로만 쏠렸을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철저하게 법정화폐 수단의 유사한 화폐로서만 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의 집중은 더 시장에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이 유동화된 이제 돈들은 결국에 주식시장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을 완만하게 상승시키고 미국의 기업 투자 부분을 갖다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요소로 쓰일 것이다. 근데 관건은 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 내부에서의 감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고소득 계층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니어스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금 체계와 상호 수합 관계에서의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시스템 결함이 있거나 이게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설계의 문제인 거죠. 약속의 문제. 예를 들면 A은행이 자신의 현금을 갖고 있는 총 유동성이 5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현금 예금자들이 인출을 갑자기 요구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준의 문제를 페드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갈 것이냐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디지털 달러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체계를 조금씩 마련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뚱맞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이 돼서 나오니까 이 체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사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은 이제 미국의 증시 자체도 어느 정도 횡보세를 이어가겠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버피 지수는 미국이 지금 거의 200% GDP 대비한 시가총액은 200%잖아요. 아마 트럼프 임기 내에 250% 이상 가는 금융 집중화되는 경향성들이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가
기업들이 얼만큼 돈을 벌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 용역 비용이 있으니까 한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발행량을 M2와 같이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발행을 할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나 영업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사실 굉장히 미약하겠죠. 만약에 화폐 한번 발행할 때마다 뭐 1%, 2%까지 이제 이익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너무 이제 언페어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박리담회라고 해서 0. 몇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0.0 몇 퍼센트, 0.01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행량이 꾸준하게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선 돈이 발행되는 만큼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손해를 볼 수 없는, 왜냐면 시스템 구축은 한 번 하게 되면은 영속적으로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 없게끔 계속 장기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어디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지금 시장에서 가늠을 하고 그걸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디지털 달러의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거나 디지털 달러와 연관되는 사업을 하는, 왜냐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올라가는 주가들, 이제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로 인식하는 경우에 국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구축이 되고 민간의 영역에 적용이 되게끔 테스트를 하는 것과 공공의 영역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이 권한력, 왜냐하면 법정화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통제력을 더 많이 갖게 하게 하는 설계도,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한 기업군 이 집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사실은 화폐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A라는 기업이 참여를 해서 요만큼 만들어 놓고 B라는 기업이 요만큼 만들어 놓고 이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메인 주축의 틀은 한 기업이 다 전담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서브의 부분들은 동참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한 기업군이 거의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직결된 요즘에는 이제 서클 기업, 서클 아시죠? 서클이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군이 기업이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과 함께 이 기업이 얼마큼 성장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수치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계산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발생하죠? 발행을 할 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연계되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씀드릴게요. 발행을 했을 때 쿠팡은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G마켓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제2의 제3의 플랫폼들은 또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구축을 하는 기업군들, 필요로 하는 결제를 필요로 하는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기업군들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럴 때마다 또 새롭게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에 개인들이 여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자지급의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 공급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급증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 시스템적인 시스템은 한 번 만들면 되지만 발행도 서서히 한 번 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 동일한 시스템이지만 프레임이지만 민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영역 부분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물론 한국도 동참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 활용의 범위가 미국 대비해서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령화하고 앞으로 발행해서 계속 실생활에 쓰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도 그것에 따라가는 그런 체계에 따라가는 기업군들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군은 제가 뭐 기업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제일 핵심 뭐냐면 핵심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장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주식도 올라가며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한국 증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모험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주요 장관들이 실제 기업인들이 온 적이 많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거나 재정 수입,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을 때는 돈을 적극적으로 쓴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다 깼죠. 뭐냐면은 현장의 일들은 현실적인 일을 한 사람들만이 안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이 지금 주 장관직에 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산업의 목소리하고 공무원 정부 담당자들의 목소리와 체감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고 설파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설득해놓고 나가면 공무원이 또 바뀌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업인이 그렇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한다. 저는 굉장히 그거는 현재의 세계적 흐름에 맞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정책이라고. 그게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역행적 투자. 이 경기 역행적 투자라는 건 뭐냐면 현대화표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흥국들이 왜 계속 신흥국 통화 가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느냐, 가치 하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느냐. 채권 발행을 할 때 항상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돈을 빚으로 빌려다 끌어다 쓰는 범위가 항상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쓰려면 정부의 세입이 많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충분히 벌었어요. 즉 경기가 좋을 때만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땐 세입이 없고 채무 비율은 항상 적정 수준을 미미시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현대화폐로는 MMT에서 항상 지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항상.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측면에서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아픈 사람한테는 밥 안 주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밥 열심히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깬 거죠, 사실은. 추경을 더 열심히 해서. 물론 뭐 이걸 추경을 어디다 쓰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있느냐의 부분은 앞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크리티컬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극 투자를 한다라는 경기 불황 측면에서 더 돈을 많이 쓰고 더 모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측면은 우리나라의 증시 매력도와 외국인들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하고요. 특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다시 오를 수는 있지만 그 변동 범위가 다시 이제 1,500원대를 갈 정도로 위기로 받아들여지진 않기 때문에 환차익 요소와 함께 환 안정화 요소와 함께 특히 삼성전자, 우리나라 지주사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리니까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의 ETF 펀드 플로우 보면은 계속 외국인들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국 시장 뭐 지수 3,000, 뭐 4,000, 5,000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지주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 특히 외국인들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부분.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개인 투자분들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이번에는 한국이 좋아 보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년이 아니죠. 거의 10년 이상을 항상 잠깐 우리 17, 18년도에 저평가가 잠깐 해소되는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잖아요. 반도체 빅사이클. 그러니까 그 구간하고 코로나 때 잠깐 반짝 상승했던 구간을 지나면 항상 저평가였기 때문이었고 항상 소가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약간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강세장 전환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강세장이 역사적으로 장기화되려면 사실은 이럴 때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일단은 재정적인 수익 보전을 위해서 외국 투자, 달러 투자를 더하고 한국 투자를 줄이기보다 이럴 때 한국 투자 비중을 같이 늘려주는 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예요. 연기금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 연금화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자국 투자를 하면서 늘리면서 같이 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넌센스한 겁니다. 연기금 투자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자국의 증시를 살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기금도 줄이고 있는 투자를 그 나라 자산을 외국인들한테 사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를 포함해서 동유럽 국가들조차도 자국의 통화 가치, 자국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기금 투자에 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제 바람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부분까지만 다시 보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은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코스피 3,000이나 3,500이 하방 안정화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돈을 쓰는 역할이 중요한데 경기 역행적 투자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실제로 효과를 보는 부분들,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AI 투자해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거나 국민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 설계나 구축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할 수 있고 미국 기업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설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원활하게 해서 전통화폐에서 잠식됐던 부분을 메꿔주면서 유동성을 부흥시키고 그게 수요로 연결되게 한다. 이런 로직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학적 로직을 잘 짜는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경제가 붐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유동성만 더 많아지고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난 데는 인플레만 더 조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만 잘 된다고 한다면은 5천이 뭐 한계가 있겠습니까? 연기금 투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행적 투자, 경기 역행적 투자로 인해서 지금은 힘들고 내년 초까지도 힘들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내수가 살아난다, 구조적으로 변신한다, 그럼 5천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보면서 더 검증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제 유동성이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예전처럼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M2를 동일한 수준까지 맞추고 동시에 감세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중심의 유동성 버블 시장이 또 한 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 LF, 그러니까 총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수준을 넘어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국을 유시로 한 유동성 투입이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사실 모든 자산 가격들한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 환경이다. 역사적인 버블이 또 만들어진다. 근데 버블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자산이 오르면 버블의 징후가 있지만 그 버블을 잘 깨뜨리지 않고 연착륙시키는 게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인할 부분인데, 물론 제가 이제 차후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채널에서 계속 이제 옹달체판에서 출연하면서 시기별로 이제 말씀을 당연히 드리겠지만, 일단 적어도 2년 가까이 정도는 큰 버블의 시장, 자산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트럼프 시기 때는 별별 일이 다 있다, 걱정도 많고 사실 우려도 많은데, 어찌 보면 지나고 보면 정해진 질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과 지금 그동안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대선 캠페인, 스티븐 미란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보면 사실 일기 때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그때는 이랬지만 이거는 이번에는 해소 못한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정해놓은 질서에 그대로 수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혼돈을 안 하시거나 순간적인 어떤 위기감에 너무 집중을 하시게 되면 기회가 위기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약간 역행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책적인 실행에 대한 이제 문구나 선언, 정책 실행 시점을 보기보다는 문서화된 내용들을 먼저 탐독하시고 그리고서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 나가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